제가 원래 서울 사람인데 대구 내려간 지 20년 됐습니다. 근데 앞서 이 서울 분들 두 분이 빠르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현기증이 나는데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이 대북 인도 지원 제도화, 그리고 이제 제도화의 핵심으로서 그 입법화, 법 제도화 문제입니다. 근데 인도 지원에 관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도 지원의 핵심은 역시 인도 아니겠습니까? 인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또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이라 오늘 제자들이 오후에 좀 하자고 했는데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뿌리치고 제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인도적인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올라와 있는 제가 인도적인 지원을 얘기할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습니다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 제도화의 문제 아닙니까? 제도화는 뭘까요? 그냥 제도 만드는 건가요? 정치학에서는 이거 제도주의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개인이나 이 조직의 어떤 행위들, 그것들을 쭉 이렇게 모으고 정리하고 계열화해서 그 행위들을 어떤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형을 만들어내고 또 그러한 이 정형화된 이 정책 대상을 이 공적인 어떤 이 규범으로서 이 구속력을 부여해서 그것들이 아주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또 미래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도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도화됐다라고 하면 이것들은 안정적이다, 앞으로도 계속 가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제도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대북 인도 지원의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인도 지원들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갈무리해보고 그것들을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공통의 것들, 또 이 정리, 조직화 해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법을 만드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들은 그러한 그 제도화의 그 과정, 사유의 과정, 또 논리의 과정으로서 이 대북 인도 지원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효과성에 대한 논란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 또 이 제도화를 위한 노력들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 대북 인도 지원이 이루어진 지가 벌써 20여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노력들도 있었고요.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거든요. 왜 안 됐을까 하는 문제. 그럼 지금 왜 다시 또 입법을 통한 법 제도화를 얘기하는지 이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은 우리 이 북민협과 또 우리 이인영 위원실에서 이 제안한 북한 인도 지원 및 개발 협력에 관한 법률의 내용, 그리고 그것들을 현행 법 체계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률은 좀 까다롭고 딱딱함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오늘 이 세미나에서도 가급적 중간 정도에 배치를 해놔야 뒤에 재미있는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겹더라도 들으실 텐데, 맨 끝에 배치해놔서 이렇게 바로 일어서서 가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북 인도 지원 시작은 95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1990년에 북한의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90년에 북한의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이전에 이미 84년도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혜를 계기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이 보답 차원에서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이후에 이 1995년이죠. 이 북한이 재난, 또 북한 정권의 변화, 김일성의 사망이죠. 등으로 인해서 북한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됐고 우리 국제사회에 인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정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죠. 처음의 것은 이 민간의 그 대북 인도 지원을 허용했고요. 그 다음에는 물론 창구 단일화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허용뿐만 아니라 확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99년에는 창구 다원화 조치를 했고요. 또 이 창구 다원화 조치에 이어서 1999년 10월 달에는 일종의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
이 대북 인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의 체계로 보면 굉장히 낮은 차원입니다. 낮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체계가 헌법, 법률, 시행령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일부의 고시거든요. 대통령령보다 낮습니다. 물론 대통령령보다는 우리 지금 와 있는 이 국회를 통한 입법으로서의 법률이 더 이 법적인 구속력이나 효력이 또 분명히 상위에 있죠. 그런데 매우 낮은 차원에서 대북 인도 지원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그게 1999년 10월인데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이 현상은 대북 인도 지원의 어떤 정형도 역시 혼란 상황에서 크게는 막연하게 그려져 있지만 정확한 정책 대상으로 정형화되지 않는 것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도 정형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것들을 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이 입법적인 이 입법 제도화, 법제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낮은 차원에서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법 제도를 통해서 미래의 수요, 미래의 행위들을 예측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부여돼야 되는데 힘이 부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북 인도 지원이 앞서 심재건 의원님의 기조연설에서 나왔고요. 이우영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어. 오락가락했습니다. 오락가락한 것도 정형화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법제화되지 않아서 오락가락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이 철학에서 그 오캄의 면도날, 오캄의 논리의 면도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인도 지원의 인도주의 또 인도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인권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뭐 사회권, 정치권과 생존권이 있는데 이 생존권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관련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상태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혼합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권으로서의 생존권과 그 다음에 인도적인 지원으로서 북한의 어떤 영양 지원이나 식량 이런 것들이 막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권인지 인도 지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냐. 인자가 들어갔으니까. 다르죠. 인도 지원은 최소한의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의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주의 기본적인 원칙이 그 인도주의, 그러니까 이 체러티죠. 이 박애 정신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평, 그리고 중립성, 독립성이거든요. 인권은 평시 인권은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권법 제정할 때 10년 동안 질질 끌면서 이 남남 갈등이 있을 정도로 크게 분열됐잖아요. 정치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인도 지원은 그 이전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고 구분되어 있지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인도 지원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형성되지 않으면 당연히 퍼주기라는 얘기 나와요. 앞서 이우영 교수님이 인도 지원 퍼주기에 대된다고 해요. 인도 지원은 그런 성격입니다. 원래 성격이. 근데 그것을 퍼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개념 구분이 없는 거죠. 그것이 지금 정책을 담당하는 통일부도 우리 입법부, 이 국회에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다는 전제에서 관련성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인권과 관련해서는 북한하고 갈등의 요소가 좀 더 많을 수 있지만 인도 지원에서는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고 그야말로 법률을 통해서 공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구속력을 갖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대북 인도 지원이 갖고 있는 특수성, 우리 한국에서의 특수성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수성은 뭐냐? 보통 인도 지원은 국제적인 의무입니다. 인권과 관해서 베이직한.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하는 지원은 단순 인도 지원이 아니에요. 그럼 정치적인 지원이냐? 그거와 다르죠. 인도주의의 정신 중에 하나가 형제애입니다. 형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이 같은 인간 형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헌법이 동포애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 동포애의 대상으로서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이 동반자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명령이에요. 이러한 이 동포애에 기초한 인도주의로서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하고는 다른 차원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특수성이
그동안 인도 지원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발목 잡혀왔어요. 북한 인도 지원 해봐야 그게 다 군부로 돌아간다. 핵폭탄 만드는데 다 쓰인다. 해봤자 북한 정권만 수명 연장을 시켜주는 것이다. 그거 왜 하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북한 주민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 정권이 왜 그런 정권이냐면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기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국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정권이라는데 북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패한 국가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실패한 국가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인도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또 북한은 취약 국가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입니다. 그러한 취약한 국가의 주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 그 자체를 보장해주기 위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포가 아니라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동포이기도 하고 그 동포가 단순히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이 동포회 또 인도, 우린 정의와 인도 그리고 동포회에 기반하여 통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정의, 인도, 동포회. 그런데 이것들이 하위의 법률을 통해서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의 완전한 입법적인 구현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야 되는 거죠. 또 이 그동안 여러 정부가 이 대북 인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김대중 정부 또 노무현 정부 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사안들하고 계속 맞물려 있었어요. 남북 국방장관 회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 지원이라고 명목을 펴서 지원하고 또 이산가족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조건이 붙어 있는 지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이미 그 조건의 내용이 인도적인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조건부가 되고 그건 인도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지원이라도 제대로 됐죠. 그다음 MB 정부에서는 저는 MB 정부의 그 대북 인도 지원 정책은 그림의 떡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핵 개방 3천 하면 그러니까 비핵하고 개방하면 3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른 것들도 가겠다. 강 건너 갈 수 있는 다리가 없는데 강 건너 가면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바로 앞에 이 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드레스덴 선언으로 그야말로 이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이 영양 지원 최우선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는 정반대로 다른 나라의 지원도 이렇게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쪽밖에 깨는 그런 정책을 했거든요.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다른 나라의 지원도 막아버리는 그런 이 양두구육식의 내건 것과 실제로 하는 행위가 다른 그런 이 대북 지원 정책을 했거든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정작 주민들은 계속 굶주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북한을 비난하기에 급급하지 그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실제적인 액션은 없는 겁니다. 액션도 막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 또 인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무의 영역, 또 우리는 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의와 인도 동포에 기초한 그러한 지원의 대상에 대해서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또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 효과성 문제 잠깐 얘기했는데 이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은 또 그런 시각 이론도 있더라고요. 이 전용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수원을 받는 그 수원의 대상자들이 공여하는 주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 그것도 인도 지원의 목적일 수 있다, 또 효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인도적인 상황의 개선에 커다란 투입한 만큼의 개선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물질적인 개선 효과가 아닌 그 외의 개선 효과, 우린 남북은 통일이 동반자고 북한의 주민들이 한반도의 또 다른 반쪽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아무리 가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북 지원, 인도 지원 물품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또 그 포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긍정적인 효과다. 그래서 이 전용이라든지 뭐 이 그 개선 효과라든지 만을 가지고 효과성을 논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다른 국제사회의 여러 통일하고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통일 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시민 단체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뭐 베트남이라든지 예멘이라든지 독일 통일의 사례로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렇게 눈에 띄는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시민사회가 아주 강력하게 또 중요하게 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 시민단체가 대북 인도 지원에 있어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통일 과정에서 민간 거버넌스라고 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주민과 남한의 주민 사이 신뢰관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 북한 인도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그 생활 또 이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시켜주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우리 대한민국의 인도 지원과 관련된 역량도 키우고 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민간단체의 어떤 이 파워 또 인파워먼트 할 수 있으니까 역량도 증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대북 인도 지원 또 그런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 이 대북 인도 지원이 정치화되고 또 입장의 대립이 많았습니다. 입장 대립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인권과 관련해서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강조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 진영에서는 대북 압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권이라든지 생존권을 강조하는 비교적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이 대화, 타협, 협력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인권하고 인도적인 지원은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인도 지원에 관한 논의도 거기에 딱 맞물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 인권법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법을 굉장히 주류적으로 푸시한 그런 이 보수적인 세력 그런 분들은 인도 지원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분명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이러한 이 북한 인도 지원에 대해서 반대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또 특성을 그 여론조사 제 글에도 나와 있지만 데이터를 보면 정파성을 갖습니다. 특정한 정당 또는 특정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교적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정당 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정파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어젠가요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정파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민주당이 44%, 그리고 비교적 보수적, 비교적이 아니라 다 아시는 그 보수적인 정당인 이 자유한국당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당도 8, 9%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정파성으로 보면은 대북 인도 지원을 해도 되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지원을 이것도 막는 것이 지금 이 북한에 대한 이 제재가 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에 대한 이 제재가 국제사회에서 또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막 주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북 인도 지원을 해버리면 이거 김백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북한에 대한 이 제재를 결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16년 2270을 보면 인도적인 지원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적인 목적으로 가는 북한 지원에 대해서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이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데 인도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국내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
5월 4일, 5월 5일 이때쯤 이 미국이 또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있었던 법안을 더 강화시켜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더 강화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지원은 더더욱이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입법한 그 현대화 법안 안에도 역시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고요. 또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뭐 이 3개월 또는 1년 정도는 인도 지원 목적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이렇게 잠시 이렇게 서스펜딩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부여해 놨어요. 그러니까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역시 다른 그러한 루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제재 하에서 또 우리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미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일단 팩트 자체에서 오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매우 종속적인 자세고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해당하려는 의도가 없는 겁니다. 또 인도 지원, 특히 대북 인도 지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동포애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도 지원하고는 차별화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인도 지원은. 근데 그것들도 무시한 거죠. 대한민국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한때 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아서 우리를 패스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법률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한 이 법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대북 인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다양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헌법도 있고요. 그 외에도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이 있죠. 어떤 남북교류협력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법도 있고요. 그리고 대북 인도 지원 규정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 북한 인권법 안에서도 이 대북 인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체계상으로도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관련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 교류 협력이 있거든요. 근데 남북 교류 협력법 안에는 북한 인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 인도 지원을 하기 위한 이 기금, 남북 교류 기금에 관한 법률에는 또 인도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남북 교류 기금은 남북 교류 협력 법을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남북관계 발전법에는 인도 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데 하위가 없고요. 남북교류협력법에는 관련 규정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그 하위에 남북기금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가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이 법 체계상의 또 하자도 있습니다. 현재. 또 이 북한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인권, 특히 시민 정치적인 인권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률을 밀어붙이면서 아시다시피 여야가 타협해서 그야말로 이 모양을 위한 인도 지원 규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북한 인권법의 핵심은 이 정치적 시민적인 것들에 담겨져 있지 인도 지원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입법 체계상으로도 이 북한에 대한 별도의 개별 입법으로서 북한 인도 지원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20여 년 동안 이 국회에 무려 14개 이상의 북한 인도 지원을 위한 법률 또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법안이 상정되었었습니다. 또 결의안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 인도 지원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 법 체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들이 정치적인 찬반 양론하고 맞물리면서 이 자꾸 기회를 잃었던 거죠. 이제는 그걸 넘어설 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동안 14개의 그 법안이나 결의안 또 한 20여 년에 걸친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북한 인권법이 담아야 될 내용, 북한 인도 지원법이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여야의 각 의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핵심적인 공통의 요소들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계속 처음에 입법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하자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 지원에 대한 개념에 대한 모호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도 지원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부재가 있었고요. 또 인도 지원의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또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기 위한 기구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안들이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열 몇 개의 법안을 통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작년에 이 북민협이 이 대북 인도 지원의 이 정형화, 또 이 법률을 통한 입법 제도화라고 하는 어떤 선언을 하고 법안을 검토해서 지금 이인영 의원실을 통해서 작년에 이 대북 인도 지원 및 개발협력법을 지금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 법안의 내용은 저희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주최 측에서 아주 친절하게 85페이지 이하에는 영문으로도 이 법안의 내용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이 국회에 상정되었던 여러 이 법률안들의 핵심 내용들을 이 새롭게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가다듬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정책 목표로서 북한 주민에 대한 생존권, 위기 극복, 이것들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고요. 또 핵심적인 가치로서 인도주의, 그리고 중립성, 그리고 공평성, 또 자율적 추진이라고 하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추진이라고 하는 독립성, 이런 것들을 이 법안의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이 추진 기구로서 인도 협력 사업 민간협력위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남북 인도 협력 추진단이라고 하는 기구를 상정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 기구들이 이 예측 가능하게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또 이 통일부와 함께 이 추진단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이 거버넌스를 형성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현재의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의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동안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 이 보수 정당의 의원들께서 제안했던 법안들의 내용과 심재건 의원이나 이런 이 여러 이 지금의 그 민주당 소속 의원께서 이 제안했던 법률 여러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것들, 그러면서 각각 결여하고 있었던 것들을 전부 종합하고 체계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그동안 법안을 냈던 이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반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고 명분도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또 지금 북한 인권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금 북한 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인도 지원 관련 규정이라고 하는 장식성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그런 이행 법률이 필요한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한 인권법을 비롯해서 남북관계발전법,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그것보다 더 밑바탕에서 그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토대법으로서도 북한 인도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 체계상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북 인도 지원을 제도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일관성, 지속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이 법적인 이 규범에 의한 공적인 구속력 부여,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지금 또 마침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일종의 적폐청산의 한 대표적인 그 사례로서 북한 인도 지원 및 개발 협력에 관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